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악화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일 갈등과 그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인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 나라 일본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일본 쪽에서는 벌써 일본의 처지에 대한 대한 처지다. 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WTO 위반이다. 이러한 논변을 벌써 일본 쪽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대한 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일본은 계속 일본은 보복 처치가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냉정하게 이거는 대한 조치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라든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들이 보복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네. 현재는 그런 기조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말을 바꾸기다. 이것은 완전한 말을 바꾸기. 세계 언론도 일본 내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복 성격으로 한다면 역시 비슷한 격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네. 그것을 잘 알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느끼지만요. 계속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는 그런 겁니다. 거죠. 네, 정말 적반하장이다. 예, 예. 이 말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종문 교수님, 네. 우리 정부의 어제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국 정부가 처음에 사실은 이미 8월 2일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약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금 유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가 조금은 유연하게 결정이 되면서 나중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외교적 협상 카드 중에 하나를 늘린 것이 아닌가. 그 측면에서 보자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실질적인 실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쪽이 주장하는 대안 카드도 아니면서 다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협상 모드로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전술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또 갑자기 반도체 표면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현재 일본 쪽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은 보복 조치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보복 조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WTO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들어간다. 이게 일본의 현재 인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보복 조치라고 사실상 아베 총리도 스가 관방 장관도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말을 바꾸기는 처음은 안보상의 이유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간 여러 가지 이 물품이 북한으로 갔을 우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보니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현재는 안보상의 문제 이상으로 한국의 수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조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말을 바꾸기를 하고 이번에도 너무 어떤 문제도 없는데 수출을 하지 않으면 한국 쪽에 또 이게 보복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본이 조심스러운 그러한 자세로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없는
그 수출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하 교수님,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한 건에 대해서 한 것은 결국에는 또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기보다는 찔끔찔끔 나오면서 이 문제는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공포감의 확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것이 애초에 세 가지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체는 한국 경제에서 최종적으로 반도체라는 중요한 산업 부분의 그 산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이게 네.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완전히 금수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 자체는 보복이 되게 되고 WTO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허용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제한된 허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어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한 달 넘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 불매 운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불매 운동은 그 일본 쪽에서 봐도 상당히 장기화가 되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프리프리 운동으로 네. 확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본 쪽의 인식이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은 그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거나 그렇게 해왔다.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 쪽의 주장이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운동은 완전히 그 시민들이 특히 SNS 같은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계속 그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SNS상에 노노 재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을 계속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디스커버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 그 지역에 와달라. 여기가 일본보다 좋은 명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또 그 지방의 여행사가 그 한국을 다시 재발견하자. 이러한 운동으로 좀 그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리디스커버 코리아, 디스커버 한국 코리아. 재발견이라는 팀이요? 네. 한국을 발견하자. 네네. 이런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냥 노노 재팬 혹은 노 재팬 이 깃발은 중국에서 한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더 이것을 절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게 절거됐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그 불매 운동도 선수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이게 정부가 주도 네.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놀란 점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의 불매 운동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 안각이죠. 네, 일본 여행을 안 간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투어라든가 그런 예약 상황을 봐도 거의 40% 정도 일본 여행 예약이 급감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작은 도시들이 예를 들면 사가현이라든가 시마네현도 그렇고요. 한국 그 관광객들이 50% 이상입니다. 네. 사실 외국인 관광객 중에 많은 데는 80%까지 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국 관광객들이 사실 끊어져 버렸고 또 그 저가 항공들이 네.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거의 운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으로 직격탄을 집안에 특히 작은 일본 도시들이 맞고 있어서 치사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힘들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확산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한국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소도시들을 거의 찾지 않고 있고 네네. 이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도 지금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런 때문에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말이죠. 그 한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네. 주려고 시작했던 보복 조치가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정문 교수님,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 감정적인 대응이 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3.1운동 그다음에 8.15 광복절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그 일본과의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표출되어 왔느냐 아까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사실은 국가나 아니면은 그 관 쪽에서 동원된 느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측면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그야말로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본과 역사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향후에 있을 이번에 역사 문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특히 강제동원 문제에도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향후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은 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측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관련된 조치에 일정 정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올해 내 정도까지 예측을 해본다면은 아마 적어도 가을까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여력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결국에는 책임을 지고 회장이 사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콜마 사태 그리고 DHC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텔레비전이죠. 거기에서 혐한 방송을 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일본 쪽의 그 DH의 그 반성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 가끔요 그런 혐한 발언을 하면서 특히 일본인들의 인기를 좀 그르려고 네. 하는 그런 회사가 좀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서는 뭐 여기서 좀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역시 사장이 상당히 혐한 발언을 하는 그러한 그 호텔 체인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외국인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혐한적인 그 분위기에 호소하면서 오히려 인기를 끌고 일본인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호텔 방 보입니다. 안에 혐한 서적을 비치해 놓기도 하고 예, 그랬었잖아요. 그런 그 체인이 좀 있죠. 이번에는 화장품 회사였는데요. 그러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DH에는 그 한국 지부도 있고 한국의 여러 그 화장품을 더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더 본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 측은 그러니까 일본 내에 대한 반성이 한국에도 다 알려진다라는 것을 이번에 깜짝 놀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은 혐한 마케팅, 혐한 비즈니스 네. 그런 식으로 일본 내에 총 확산되어 있는 혐한 분위기를 10분 이용하려고 하는 상당히 비열한 마케팅 전략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 교수님, 한국 콜마와 DH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한국 콤마와 DHC는 한국과 일본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업으로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풀면은 한국과 일본의 보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아니면은 언론에서도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에서 보수 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한국과 일본의 보수적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발신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표출이 됐고 어떤 면에서는 불매운동과 연결이 되면서 한국 국민들이 의식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역사인식을 담고 있느냐.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보게 되면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대단히 편향적이고 대단히 비인도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자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과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면은 사실상 그것은 그냥 선전선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번 콜마와 DHC 부분들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교훈이 아니었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해야 하고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어떤 내용의 경축사를 발표하고 또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세요? 예,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한국 쪽에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고요. 이 경제 전쟁이 사실 두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그 전략을 어떻게 일본 쪽에서 먼저 내놓아야 되는데요. 네. 그러한 단계까지 직전까지 저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를 정도로 봐도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해야 되는 10월 그때는 일본 내에 굉장히 많은 반대 여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러한 한국하고의 경제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왕의 또 즉위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한국이 해결해달라. 오히려 일본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앞두면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8월 15일에 경축식에서는 아주 강력한 대응을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냉철한 단호하지만 아주 냉철하고 네. 슬기로운 대응 이러한 메시지 어제와 같은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속에 포함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도 있고요. 앞으로 두세 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24일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9월 17일부터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이 유엔 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10월에 일왕 즉위식이 있고 10월부터 일본에서는 국내 소비세가 기존 8%에서 10%로 네네. 예.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여러 가지 고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내용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 교수님? 네, 아까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어제 결정했다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강과 온이라고 하는 카드. 네. 그러니까 강은 맞대응의 부분이고 온은 아무래도 외교적인 해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조금은 그런 강에 대한 부담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해법은 사실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이미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일종의 물밑 사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어떤 의미에서 향후의 해법을 통해서 즉 출구를 향해서 어떻게 입구를 마련할 것인가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주류적으로 담겨야 될 내용들은 역시 앞으로 풀어나갈 외교적 해법의 수순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적어도 제시하고 그리고 일본의 답을 기다리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노력,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8.15 경축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이 담길 것으로 어제의 메시지에서 저는 조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짱 토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리고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